달리아에게는 이루지 못한 꿈과 소망이 많았습니다. 전생에. 하지만 이제 마법이 존재하는 세상에 다시 태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마법 발명품을 만들며 열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전생에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전생에 최고의 삶을 살았고 약혼까지 했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습니다. 더 이상 약혼녀도 아니고 가족도 없게 된 그녀는 자란 마을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잘생긴 기사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에게 끌리는 듯합니다. 그녀에게 말이죠. 그녀는 이 삶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달리아와 블룸의 마법 같은 이야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자, 시작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봅시다. 직장 여성의 타이핑 장면이 보이고 그녀는 회사 제품 구매에 감사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말이죠. 하지만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책상의 질감이었습니다. 그녀가 말이죠. 이 여성은 살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삶이 존재했다면. 어느 아침, 어린 달리아는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 카를로를 보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카를로는 또 다른 자신의 발명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 일이 있었고 딸을 들어올려 자신이 만들고 있던 마법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작업 중이던 이 세상에서는 마법장치가 도구이자 물건이며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합니다. 매일 사용합니다. 그 장치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방을 시원하게 하거나 따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 마법석을 사용하면 아무 데서나 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 마법석을 사용하면 엄청난 물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바람 마법석을 이용하면 청소도 순식간에 끝낼 수 있고요. 그리고 마법석을 영리하게 사용하면 다양한 마법 도구를 만들 수 있죠. 달리아는 그것이 마법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건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어요. 마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하지만 마법 도구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그러자 아버지는 자신이 만들고 있던 장치를 달리아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달리아가 다이얼을 돌리자 여러 생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빛의 배열이 투영되었어요. 많은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죠. 달리아는 불빛을 보고 경외감과 흥분에 휩싸였다. 이런 장치를 만드는 사람들은 마법 기사들이야. 그리고 그게 아버지의 직업이지. 이 말을 들은 달리아는 자신도 마법 기사가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달리아에게 훌륭한 작품만 만든다면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에 달리아는 정말 기뻐하며 훌륭한 마법 기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버지처럼 어느 날 달리아의 친구 이름하는 달리아의 작업 공간에 흥미를 느꼈다. 그곳은 달리아가 자신의 모든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작업대였다. 하지만 달리아 아버지는 일에 집중해야 했기에 두 아이를 밖에서 놀도록 했습니다. 달리아는 몬스터 도감을 이르마와 함께 집에서 읽고 싶었기에 조금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을 듣고 두 아이는 밖으로 나가 놀았습니다. 일을 하던 중 카를로는 달리아의 마법장치 아이디어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어린 딸이 생각해낸 잠재적인 발명품들의 다양성에 갑자기 매료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정부 소피아가 카를로를 꾸짖으며 달리아가 그의 허락 없이 물건을 만졌다고 화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달리아의 공간은 그녀에게 정말 중요했어요. 밖에서 이르마가 달리아의 머리를 빗어주자 달리아는 마법 기계공이 되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확고히 했어요. 마법 기계공이요. 그녀는 이르마가 자신의 기계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어요. 이르마는 특별히 원하는 것은 없었지만 집에 냉장고가 없어서 냉장고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집에 없거든요. 하지만 달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르마는 나중에 미용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자기 머리로 연습하지만 머리가 너무 길어서 말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말리는데 그때 달리아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달리아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머리를 더 빨리 말릴 수 있는 발명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불이 돌과 바람의 돌을 이용해서 따뜻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머리를 더 빨리 말리는 게 훨씬 쉬워질 거예요. 아버지께 보여드리니 따뜻한 봄바람을 만들어내는 장치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셨어요. 달리아는 이미 그것을 헤어드라이어라고 이름 지었죠. 달리아는 아버지께 만들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지만 아버지는 가볍게 웃으며 지금은 안 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만들고 싶었던 달리아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녀는 그것을 만들 수 있기 전에 더 많은 경험이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카를로는 그의 친구 테오도르 오를란도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테오도르는 카를로가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경지에 정점에 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에 워크스테이션을 마련해주는 걸 보면서 테오도르는 다소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달리아에게 자신과 함께 있지 않으면 마법의 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오도르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경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좋은 경험칙을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두 아이를 키웠고 자신의 말이 다른 무게. 하지만 카를로는 달리아가 특별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함정에 빠졌습니다. 두 남자가 테오도르의 가게에서 달리아의 발명품을 파는 것에 대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달리아는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카를로는 집으로 돌아와 평화롭게 술을 마시다가 위층에서 들려오는 딸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딸의 방이 불길에 휩싸인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생각하여 마법 장치에 물의 돌을 장착하여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딸을 확인했는데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마법 돌더미를 보며 불이 돌이 비어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이미 돌을 사용할 거라면 자신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 달리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돌을 사용하려면 자신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말이죠. 달리아는 여전히 흐느끼며 헤어드라이어를 비밀로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큰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버지를 놀래켜드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카를로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인 아이가 할 만한 짓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설계도를 보니 작동 원리가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불과 바람이 최대로 나옵니다. 아직 출력 계산과 믹서, 회로 연결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딸과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다고 느꼈다. 발명가로서 무언가를 생각해내면 그는 스스로 그것을 만들지 않고는 못 배겼다. 마법장치 제작의 위험성을 알기에 그는 아직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많다고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혼자서 할 만큼 숙련될 때까지는 함께 만들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녀는 그를 껴안고 거듭 사과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업에 착수했고 장치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머리 말리는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작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카를로는 에너지를 제한하는 마법 회로만 추가하면 기분 좋은 따뜻한 바람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아버지가 빠르게 해결책을 찾자 달리아는 아버지를 칭찬했어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함께 장치를 계속 작업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카를로는 장치를 켜고 헤어드라이어 기능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두 사람은 승리를 축하하며 건배했어요. 그때 소피아가 평소처럼 일하러 왔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일찍 일어난 것을 보고 놀란 달리아는 소피아에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헤어드라이어를 완성했어요. 하지만 밤새도록 일하다가 소피아를 안고 선체로 잠들었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달리아가 잠을 못 잤다는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목욕도 하지 않았대요. 더러워. 달리아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 소피아는 예전에 달리아의 머리카락을 칭찬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달리아의 머리카락을. 하지만 달리아는 아빠 머리색과 같았으면 좋겠다고 답했어요. 헤어드라이어를 보면서 소피아는 어린 나이에 달리아가 그런 기계를 발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기계를. 딸의 재능을 말하며 카를로스는 몸을 떨었다. 자기보다 더 놀라울지도 몰라. 그러자 달리아는 잠결에 중얼거렸다. 아빠. 다음엔 어떤 마법 기계를 만들까요? 하고 다음 발명품을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그녀의 말에 그는 기뻤다. 하지만 소피아에게서 카를로스가 꾸중을 들을 시간이 되었기에 평화는 끝나야 했다. 시간과 계절이 흘렀다. 달리아는 안경을 쓰며 하품을 했다. 아직도 이유정 수정 랜턴을 완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고 카를로스는 술을 마시고 돌아와 잠든 딸을 쿡쿡 찔렀다. 다시 그녀의 책상으로 갔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만들었다. 그리고 카를로스는 종이를 꺼내 들고 자신보다 높은 순위의 견습생을 받아들인다면 그녀가 화낼까 궁금해했다. 그녀보다 상위 등급의 견습생을 받아들인다면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카를로스는 딸에게 새로운 발명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었다. 아이디어가 있었다. 꽤 많았지만 특히 자세하게 구체화된 3가지가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랑스러웠고 그녀는 무심하게 말했다. 글쎄, 저는 온수기 거물 카를로 로세티의 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언젠가 그녀가 이왕국의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마법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상상조차 못하겠지만 말이죠.
그녀는 가방을 메고 밖으로 뛰어나가 이르마와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들, 그녀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언젠가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마법 기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말이죠. 달리아는 오늘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께 오늘 배운 것을 신나게 이야기해 주려고 했지만 자신보다 나이 많은 새로운 견습생 토비아스 오를란도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를란도 무역회사를 소유한 테오도르의 아들인 토비아스는 이미 꽤 오랫동안 카를로를 돕고 있었고 달리아는 늦은 밤 아버지를 대신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친구 이바노가 비를 피해 숨어있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집 안으로 초대했고 두 사람은 함께 카를로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이바노는 아버지가 너무 많이 술을 드셨기에 달리아가 놀리도록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드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를 놀라운 마법장인으로 존경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등불도 그가 발명했다. 사람들이 감사를 표하면 카를로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마법장인들은 생각하고 만들고 생각하고 만든다. 끝이 없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달리아는 이바노가 자신을 흉내내는 것을 보고 웃었다. 그녀가 항상 하고 싶어 했던 것은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를 웃게 만들 마법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카를로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고 모두가 그를 사랑했다. 달리아는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비를 맞고 몸을 닦고 있었다. 달리아는 아버지가 어딘가에 피해야 했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충분히 가까이 있어서 흠뻑 젖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와 토비아스는 재킷을 입었기에 덜 젖었다. 하지만 그래도 훌쩍거렸다. 하지만 젖은 재킷들을 보니 달리아는 영감을 얻었다. 모래도마뱀 가죽보다 훨씬 나은 방수용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가볍고 편리하며 방수 기능까지 있는 천이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녀는 우비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평소처럼 일에 몰두하고 있던 토비아스는 그녀가 슬라임을 마법 부여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달리아는 다른 몬스터들도 시도해봤지만 슬라임만이 유독 방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의 발명 접근 방식은 항상 참신하고 창의적이었어요. 그녀는 다양한 종류의 슬라임을 실험했고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친구들인 이르마와 루시아는 이제 슬라임과 결혼할 계획인 줄 알았대요. 물론 그녀가 그런 사람과 결혼할 리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녹색 슬라임이 넓은 지역에 달라붙었지만 파란 슬라임은 더 발수성이 좋았습니다. 달리아가 그 슬라임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달리아는 자신이 만든 다양한 종류의 시제품 우비를 친구들에게 입혀보게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우비를 말이죠. 그녀와 토비아스는 함께 일했습니다. 그도 상당히 숙련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녀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가 작업대에서 기절한 그녀를 발견하고는 겉옷을 덮어주어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메모를 몇 개 읽어보니 그는 재빨리 해결책을 찾아내 용매를 놓았습니다. 힌트로 그것들을 섞어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정확히 그렇게 했고 원하는 것에 더 가까운 재료를 만들었어요. 거의 다 된 거였죠. 결국 그들은 완벽하게 기능하는 레인코트를 만들었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달리아의 발명품으로 기록되었어요. 완벽하게 방수되는 천과 그 천으로 만든 레인코트에 대한 특허료가 그녀에게 지급될 거예요. 기록 보관소를 나서며 달리아는 토비아스에게 그의 모든 노고에 감사했지만 그는 자신이 많이 한 일이 없다고 느꼈고 그녀처럼 발명하는 재능이나 집중력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그게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다. 나중에 올랜도 회사 직원이 그들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들이 레인코트와 방수원단 주문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일했는데 특히 그 원단이 이제 마차 사양에도 유용해졌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이 때문에 슬라임이 과도하게 사냥당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선술집에서 카를로와 테오도르는 방수원단의 엄청난 성공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수원단 말이다. 카를로는 모든 거래와 중재를 처리해준 테오의 회사에 감사했다. 그들을 위해서 테오는 달리아의 놀라운 재능을 칭찬하면서도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발명할지 기대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만들어낼지. 그런데 테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 위사말로는 그에게 남은 시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곧 아내에게 말할 계획이었지만 아내의 상태도 좋지 않았다. 그는 큰아들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토비아스가 더 걱정이었다. 그래서 오늘 밤
그는 카를로에게 딸을 토비아스와 결혼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말하고 싶었다. 토비아스와 결혼시키는 걸. 대신 카를로는 오르란도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걱정하는 것들로부터 달리아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가 걱정하는 일들로부터 카를로는 토비아스가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충분히 능력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는데 카를로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은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딸에게 부탁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토비아스와 달리아는 약혼 증서에 서명했어요. 상인조합에 제출하면 그들은 공식적으로 약혼하게 될 거예요. 토비아스는 로세티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을 했고 달리아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토비아스의 불안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달리아가 하이힐을 신으니 너무 키가 크다고 말하자 이름하는 그녀의 제일 친한 친구가 약혼했어요. 달리아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이름하는 달리아가 토비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했어요. 토비아스에 대해서요. 달리아는 그가 상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객관적으로 말했습니다. 마법 공예사가 되는데 능숙해지세요. 그녀는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이 달리아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이르마가 달리아에게 그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다는 것을 달리아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달리아가 일하는 동안 토비아스는 그녀의 머리와 안경이 너무 화려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가 더 수수한 화장을 하길 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더럽혀질 수도 있으니까요. 로제티라는 이름이었고 그녀는 그의 요청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나중에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토비아스는 자신의 형과 아버지가 그녀의 발명품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듣고 다소 공격적으로 식기를 내려놓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사과하고 동의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무역회사 직원이 와서 토비아스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알려주었어요.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고 토비아스의 형은 다른 나라에서 재고를 관리하고 있어서 여기서 사업을 처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달리아가 토비아스를 진정시켰고 두 사람은 함께 회사를 최선을 다해 유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계절이 흘러 어느 날 밤 달리아는 선술집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달리아에게도 술을 마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달리아는 토비아스의 부탁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르란도 회사의 일들은 부분적으로 칼로의 도움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때 달리아는 작년 이맘때쯤이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폭우에 흠뻑 젖으셨던 일을 떠올리며 그녀는 오비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카를로는 그녀의 들뜬 표정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다. 달리아에게는 아버지가 항상 마법 같은 것을 만들라고 했던 말이 인생의 모토였다. 사람들이 미소 짓게 만드는 기계들을. 그때 그녀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카를로는 그녀에게 그런 말을 가르친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람이 술을 좀 덜 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잔에 술을 따르며 아버지에게 토비아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느 날 이바노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던 카를로는 딸과 함께 보냈던 모든 시간들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엄청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바노가 의사를 부르며 그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자 카를로가 궁금했던 것은 그녀가 다음에 어떤 마법 장치를 만들고 싶어 할지 뿐이었습니다. 달리아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바노는 그가 항상 그랬듯이 웃으면서 농담을 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온화한 표정으로요. 그날 밤 그녀는 그의 작업대에서 울었고 그녀가 묻은 먼지는 그의 장례식에서 흘렀습니다. 모두 떠난 후에도 그녀는 비가 오는 날에도 그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됩니다. 달리아는 어릴 적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장치를 보며 미소 지었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서명하지 않은 결혼 서류를 가져오라고 부탁한 토비아스를 만나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그는 파혼하고 싶다며 사과했습니다. 약혼을 깨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달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위기가 금세 침울해졌습니다. 달리아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토비아스는 오르란도 회사의 접수원인 에밀리아 탈린이라고 답했습니다. 달리아는 그 후 재빨리 일어서며 약혼 해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서류를 내일 상인조합에서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바스는 여전히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고 그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밀리아에 관한 달리아의 요청입니다.
이르마와 그녀의 남편 마르첼라는 토비아스와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달리아의 새집에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그와 달리아는 그때까지 2년 동안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가 바람을 피웠던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달리아는 괜찮았습니다.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괜찮았어요. 토비아스가 그녀를 울리지는 않았고 그녀는 이르마와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위해 화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그녀를 위해서요. 그녀는 그저 새집에서 가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르첼라는 친절하게도 그 일을 맡아주었어요. 그 후 달리아는 루치아에게 말했어요. 루치아는 달리아가 괜찮은지 걱정했지만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항상 달리아가 토비아스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항상 가족 같은 유대감으로 서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달리아는 그에 대해 특별히 애정어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나눈 재밌는 이야기는 마법장치나 몬스터 재료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2시가 되자 상인조합에는 조합 부회장인 가브리엘라와 계약의 원래 관리자인 이바노가 약혼 파기의 증인으로 그리고 공증인인 도미니크도 함께 있었어요. 공증인도요. 먼저 달리아와 토비아스의 공동 계좌가 정산되어 해지되었어요. 그 후 약혼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토비아스가 달리아에게 위자료를 지불했고 그들이 집에 걸었던 50골드 중 28골드를 돌려주었어요. 나머지는 시간을 더 두고 모아야 한다면서요. 나머지는 시간을 더 두고 모아야 한다고 했어요. 공증인은 완전한 금액이 지불되기 전에 집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추천했어요. 지불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달리아는 그 말을 따랐고 토비아스는 에밀리아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 때문에 폭발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자신과 함께 살 수 있다고. 가브리엘라는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상속받는 사람으로서 회사 자금에서 충분히 뺄 수 있을 거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 이바노는 달리아에게 토비아스가 원래부터 그렇게 경솔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달리아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남자가 지배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 될 거라는 징후는 많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요. 심지어 그녀의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토비아스는 그들이 새로 산 침대를 망쳐놓았습니다. 함께 에밀리아의 물건들로 집을 채웠어요. 법적으로 허락받기 전에요. 허락받기 전에 달리아는 결국 모든 것을 빼냈고 자신이 항상 알고 지낸 집으로 돌아왔어요. 알던 집으로. 이르마의 남편이 달리아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지만 달리아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는 달리아가 아마 거절할 것을 알면서 이르마를 대신해 선물을 줬어요. 모두가 달리아의 안녕을 빌었고 그녀가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그랬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감사의 빚을 지고 있는 성인들. 그녀는 짐을 풀기 시작했고 다 끝났을 때는 녹초가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약혼이 항상 자신과 토비아스 아버지의 것이었던 것을 떠올렸어요. 결정했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그분의 지원을 잃고 토비아스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전생의 마지막 기억은 사무실 책상의 감촉이었다. 고개 숙이고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녀는 최선을 다해 착한 아내가 되려 했다. 혼자가 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었다. 달리아는 그때 불꽃 보석을 발견했고 그것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아도 되는 힘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마법 장인으로서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누군가와 함께 있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두 번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마르첼라가 준 음식을 먹으면서 달리아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다면 분명 그도 화를 내고 술을 마시면서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웃어넘기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웃어넘기도록 도왔을 거예요. 머리를 쓰다듬으며 밥을 먹으라고 했을 겁니다. 루시아가 준 선물도 발견했고 그건 달리아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해 애써준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건배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아버지를 위해 건배를 했어요. 이르마가 달리아의 머리를 손질해주면서 에밀리아가 귀족의 딸이니 일부러 달리아의 화장대에 목걸이를 두고 갔을 거라고 말했어요. 이르마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남자를 빼앗는 여자들은 아주 계산적인데 달리아가 더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달리아도 동의했지만 서류 작업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달리아는 동의했지만 산더미 같은 서류 작업 때문에 어느새 신경을 끄게 되었어요.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잊고 싶어 했어요. 이르마는 그 말이 맞다고 했어요. 여자를 더 못나 보이게 만들 정도로 자신감 없는 남자는 즉시 잊어버려야 해요.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르마는 달리아가 곧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확신했어요. 달리아는 현재 연애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녀의 밝은 빨간 머리카락을 다시 보게 되어 기뻤어요. 그 후 두 사람은 커피와 케이크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달리아는 잠시 동안 자신의 탑에 틀어박힐 계획이었어요. 이젠 더 많은 것을 발명하고 싶어졌어요. 그녀는 심지어 다음날 숲에 가서 더 많은 재료를 구할 생각까지 했어요. 재료들을요. 다음날 그녀는 남자로 변장하고 목소리 변조기를 사용해서 목소리까지 남자처럼 만들었어요. 남자처럼 들리도록요. 그녀는 괴물을 상대할 마법돌과 산적을 막을 칼까지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괴물들을 상대할 마법돌과 산적을 막을 칼을 가지고요. 숲에 도착하자 그녀는 갑자기 말을 세우고 날아가는 새떼를 발견했어요. 날아가는 새들을요. 그녀 앞 덤불에서 붉은 갑옷을 입은 남자가 굴러나오며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했어요. 물. 달리아는 그에게 물을 줬고 그는 고맙다고 말한 후 쓰러졌다.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그의 왼쪽 어깨 부상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약을 만들어 그에게 주었고 그의 상처는 모두 사라졌다. 그는 왕도로 돌아가면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는 그는 우아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기사단의 괴물 토벌대 대원으로. 또한 하급 귀족의 막내 아들로. 그리고 달리아는 그의 잘생긴 외모에 약간 놀랐다. 달리아는 자신을 소개했다. 그냥 평범한 시민일 뿐이죠. 절대 여자 아니고요. 울프레드는 수도로 돌아가는 길에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달리아는 친절하게도 승낙했습니다. 함께 돌아가는 길에 울프레드는 방수천으로 된 좌석 쿠션이 자신에게 몬스터 피가 묻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좌석을 더럽힐까 걱정했습니다. 그가 처음 기사단에 들어왔을 때는 천막에 직접 왁스칠을 해야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제 방수천이 있으니 생활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도 방수 우비를 좋아했지만 내구성이 다소 문제라고 생각했고 새로운 소재로 만든 우비를 발명하겠다는 생각에 달리아의 머리가 돌아갔다. 새로운 소재로 말이다. 그들은 울프레드가 눈에서 피를 씻을 수 있도록 강가에 잠시 들렀다. 눈에서. 그리고 그의 깨끗해진 얼굴을 본 후 달리아는 울프레드의 아름다운 눈에 더욱 매료되었다. 그가 갑옷을 벗자 그녀는 긴장해서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야 했다. 그에게서. 울프레드가 계속해서 몸을 씻는 동안 달리아는 그들의 식사와 말리는 성반을 준비했다. 울프레드의 옷을 위해 아버지의 낡은 코트를 하나 주었다. 깨끗하게 씻은 그를 본 달리아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식사해야 한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밥을 먹어야 했다. 식사 중에 달리아는 울프레드의 주홍색 갑옷에 대해 물었다. 그는 발이 빨랐기에 선봉에 섰다. 진압대에서 붉은 갑옷을 입은 자들은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갑옷 때문에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괴물들을 유인하는 미끼로 자주 이용되었다. 울프레드와 같은 처지의 남자들은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진심으로 동정심을 느꼈다. 잡담을 하려는 듯 울프레드는 코트가 다 젖었다는 것을 잊었다면 그가 착용하고 있던 것을 마을의 어떤 여자 앞에서 실수로 벗게 될까봐 생각 없이 그러다 변태로 간주되어 경비병들에게 잡혀갈까 봐서 달리아는 그 말에 뿜었다. 글쎄. 그녀는 실제로 여자니까. 하지만 울프레드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농담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달리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일이 소문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가 그를 너무 슬픈 눈으로 봐서 그는 그냥 뭔가 우스꽝스러운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고 나서 울프레드는 칼로 만들어진 것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달리아의 마법장치에 대한 애정에 대해 더 질문했다. 그녀는 특별히 어떤 칼을 떠올릴 수 없었어요. 특히 마법을 무기에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법사와 연금술사뿐이었으니까요. 마법을 무기에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법사와 연금술사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마법기사들은 흔히 녹슬지 않고 항상 날카로운 마법이 부여된 칼을 만들었어요. 울프레드는 그것이 칼에도 엄청나게 유용할 거라고 지적했죠. 칼에. 두 사람은 칼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울프레드는 특히 자신의 대장의 칼, 제의 손이라고 불리는 칼을 언급했어요. 그 칼에 꿰뚫린 것은 무엇이든 타서 순식간에 재가 된대요. 그는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에 꽤 끌렸어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갔고 달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화이트 와인을 꺼냈어요. 마저 못 마셨어요. 그녀는 울프레드에게 건넸고 그는 재빨리 들이켰습니다. 화이트 와인이 그의 약점인가 봅니다.
달리아가 울프레드를 내려준 곳에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차 태워줘서 고맙다고 하고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중에 한잔 하자고 했고 그녀는 마을에서 만나면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차를 몰고 가는 동안 그가 작별 인사를 크게 외치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만나서 기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리아는 그날 밤의 일을 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도가 너무 넓어서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상인조합에서 달리아는 자신이 발명한 마법 난로가 토비아스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조합 측에서도 놀랐는데 토비아스는 달리아가 동의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때 가브리엘라 부회장이 와서 사과했어요.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달리아가 원한다면 토비아스를 상대로 계약 사기로 고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달리아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비아스와 이 문제를 직접 이야기해서 그에게 계약을 무효화하도록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었습니다. 달리아는 토비아스에게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토비아스는 오해였다며 사과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결혼 후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등록을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마법기구 제작업계에서는 모든 장치에 발명가의 이름을 새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달리아는 화가 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두 사람 모두에게 가르친 방식이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아버지가 두 사람에게 가르친 방식이었습니다. 기기 등록이 그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발명품으로 인한 문제나 사고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당연히 그날 안으로 마법난로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날 안으로 토비아스는 다소 부끄러운 듯 반대하며 그것이 그들이 약혼했을 때 그녀가 만든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이 아직 약혼했을 때 그는 등록을 그대로 두자고 요청하며 그녀에게서 권리를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달리아는 거절하고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토비아스는 그녀가 약혼을 파기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장인으로서 그가 그들의 등록은 더욱 애석했고 그녀는 그를 항상 아버지의 직속 제자로 생각했어요. 토비아스가 분노에 차 있었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달리아는 그를 약혼자라기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직속 제자로 여겼습니다. 오를란도 무역회사와의 거래를 끝낸 후 토비아스는 자신의 새 약혼녀 아멜리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달리아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낙담했습니다. 길드로 돌아와서 달리아의 오를란도 무역회사와의 미래사업 계획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바노는 곧바로 그녀에게 새로운 회사를 찾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르첼라가 나타났고 소식을 듣고는 달리아가 자기 회사를 차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로제티 회사 말이죠. 달리아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인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4명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마르첼라가 자신의 이름을 걸었어요. 그 다음은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미제나 그레브라는 남자였는데 그는 투자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달리아가 방수원단을 발명했고 그 원단이 운송업계를 영원히 바꿔놓았기 때문이죠. 그 후 이바노도 이익을 얻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브리엘라와 그녀의 남편 자작의 이름이 추가되었죠. 달리아는 아직 갓 시작한 장인이었기에 망설였습니다. 정식 장인으로서요. 하지만 자신이 항상 작업하고 싶어 했던 희귀 재료들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불룡의 비늘이나 해룡의 가죽 같은 것들을요. 확실히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매료되었죠. 그러자 가브리엘라가 달리아에게 회장다운 행동거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외모부터 손봤습니다. 달리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옷차림을 하고 화장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가브리엘라는 달리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남편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달리아의 아버지는 가브리엘라에게 그의 딸이 만약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면 장인으로서든 여성으로서든 그녀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였다. 달리아는 아직도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챙겨주는 것을 듣고 놀랐다. 가브리엘라는 카를로를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하는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달리아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쏘다니고 술 마시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울프레드의 보고를 들어보자. 그가 와이번을 쓰러뜨렸으니 용사라는 칭호를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 그의 대장은 그를 왕실 근위대에 추천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울프레드가 다시 한번 거절하자 대장은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울프레드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상인조합 소개장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곧 식당이나 선술집에서 달리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식당 밖에서 달리아는 안경을 벗습니다. 다소 비싼 눈 수술을 받은 후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녀는 멋진 울프레드를 보고 사람들이 경탄하며 숨을 멈추는 것을 갑자기 알아차립니다. 그녀를 향해 걸어온다. 그는 먼저 그녀가 달리 씨의 친척인지 묻는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그녀라고 의심한다. 마치 제가 여러분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여기 제 소녀 주간 만화 채널에서는 이것처럼 이세계 장르의 로맨스 애니메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 어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달리아는 그가 알아챘다는 게 놀라웠다. 하지만 울프레드에게는 명백했다. 그녀가 눈을 피하는 모습이 이상했다. 게다가 눈 색깔과 냄새까지 똑같았어요. 냄새요. 그가 수레와 냄새가 같다고 설명하자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 옆에 앉아 그는 사실 무역조합에 그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를 찾으러 그녀의 묘사에 맞는 사람을 아는지 물어볼 계획이었습니다. 약값을 갚고 코트를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례로 오늘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달리아가 약간 주저하자 울프레드는 그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동네에서 저를 보시면 인사하세요. 그럼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울프레드가 우아하게 주문하는 동안 달리아는 그의 모습에 넋을 잃었다. 그가 그녀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할 때까지 숲에서 만났을 때 그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그녀는 그의 멋진 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칭찬에 긴장된 표정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러고는 그가 왜 그때 남자로 변장했는지 물었다. 그래서 그녀는 여자 혼자 숲에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와인이 나왔고 그들은 재회를 축하하며 건배했다. 식사와 함께 멋진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울프레드는 코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달리아 로세티라고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울프레드는 방수 원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와 말이죠. 게다가 그 원단을 발명한 사람이 바로 그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운명적인 만남에 신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후 그는 더 많은 와인을 가져오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토비아스와 아멜리아가 나타났다. 달리아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아멜리아가 그녀의 얼굴 앞에 나타났다. 아멜리아는 달리아의 약혼을 파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토비아스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달리아에게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장면이었다. 울프레드가 돌아와서 그녀에게 미련이 남아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물론 전혀 없었다. 그때 그가 대답했다. 토비아스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울프레드는 자신을 왕궁의 기사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워터백작의 아들. 그가 달리아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토비아스와 그의 새 여자를 어리둥절하게 둔 채 거기서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멍해 있었습니다. 그의 매끄러운 태도에 그녀는 매우 놀랐습니다. 울프레드는 자신이 정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자신과 함께하게 된 것이 아닌지 약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이전 약혼이 아버지가 꾸민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토비아스는 어쨌든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울프레드는 전에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달리아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고 자신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자. 생각 없이 둘 다 약간 당황해서 서로에게서 손을 떼었다. 그들은 시끄러운 선술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 울프는 도청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달리아는 유명한 백작의 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울프레드는 가문이 명성에 기대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막내였고 그래서 아무도 없이 혼자 남겨졌다. 그를 감시하거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 그는 예의범절에 결코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달리아도 귀족 예절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기에 이런 상황이 괜찮았어요.
그녀는 그 장치에 호기심을 느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가 그런 걸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녀는 오직 일상생활을 향상시키는 것만 만들기 때문이죠. 일상생활을 향상시키는 것들만. 울프레드가 그녀의 흥분에 대해 언급하자 그녀는 얼굴을 붉혔어요. 칭찬과 그의 느슨해진 말투는 그녀를 당황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의 외모가 그의 편안한 성격과 어울리기를 바라면서 평소에는 코트에 안경을 쓰고 다니죠. 하지만 오늘은 눈에 띄게 차려입었어요. 그녀가 자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그녀는 후회했어요. 자기 이름을 알려주고 길드를 통해 연락할 수 있도록 할 걸 하고 생각하면서요. 그가 그녀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울프레드는 그녀의 행동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와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자신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달리아에게는 물론 새로운 발명품이었죠. 그리고 울프레드는요, 마법검이었어요. 환호가 멎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늑대라고 부르라고 했다. 귀족을 그렇게 편하게 부르는 것을 어려워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스칼포라도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는 5대 기본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과 마을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를 늑대라고 부르는 것은 미래 생활을 위한 연습과 같았다. 달리아는 그때 두 사람만 있을 때에만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 늑대는 달리아를 집까지 바래다주며 그녀의 집이 녹색탑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옛날 이 근처에 완공담이 있었다. 오래전 이 근처에 완공담이 있었다. 그것을 허물 때 할아버지께서 돌을 가져갈 수 있었고 할아버지께서 지으셨어요. 늑대는 그것이 장인에게 어울리는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받아주길 정말 바랐던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코트를 돌려주러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구역에 있는 여신의 오른 눈이라는 특별한 마법 장치 가게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달리아는 그것이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특별한 가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가겠다고 했고 굿나잇 인사를 나눈 후 그도 같은 인사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달리아는 아버지가 공기 옆에서 행복하게 술을 마시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린스. 그녀는 그를 항상 쾌활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후에 아침에 그녀는 늑대가 그녀의 문 앞에 조금 일찍 나타난 것에 놀랐어요. 일찍. 그의 집에서 꽤 멀었기 때문에 그는 일찍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녀가 조금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탔고 신사답게 그는 마차에서 내릴 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둘 다 조금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이 때문에 둘 다 조금씩 불안해졌어요. 그가 안경을 쓰려고 할 때 어떤 소녀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멋졌어요. 그래서 그는 달리아에게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달리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달리아는 정교한 발명품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주인이 오스왈드 조바 남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즉시 그를 에어컨을 발명한 사람으로 알아봤습니다. 오스왈드는 두 사람을 맞이했고 그녀가 카를로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우리는 두 사람이 중학교 때 함께 다녔고 남작의 모임에서 자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리아와 오스왈드는 마법 장치 이야기에 몰두하여 늑대를 우연히 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주문했던 마법 팔찌를 늑대에게 건넸습니다. 늑대가 안쪽에서 팔찌 크기를 조절하는 동안 오스왈드는 그 기회를 이용해 달리아에게 언제든지 가게에 들어올 수 있는 회원증을 주었습니다. 그는 카를로에게 빚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카를로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언젠가 당신 가게에 온다면 부디 그녀에게 당신의 마법 장치들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만약 그녀가 오지 않는다면 당신이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두세요. 오스왈드는 이제 기뻤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천국에서 카를로를 만나면 자신이 빚을 갚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아는 더 알고 싶어 했고 오스왈드는 자신이 어렸을 때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가게 직원과 도망가서 그의 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닫을지 아니면 많은 빚을 질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카를로가 왔습니다. 술집에서 그는 카를로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카를로는 그에게 새로운 여자를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충고했습니다. 달리아는 믿을 수 없었지만 오스왈드는 더 나아가 카를로가 자신만의 사랑하는 젊은 여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어떤 자랑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술을 마신 후 카를로는 그를 녹색탑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오스왈드는 젊은 달리아를 만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였고
두 사람을 보는 것이 그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칼로는 그에게 딸이 통풍이 부족해서 열꽃이 잘 핀다고 말했습니다. 탑이 뜨거워서 말이죠. 그때 오스왈드는 그것을 돕기 위해 에어컨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명의 성공 덕분에 그는 자신의 가게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작 모임에서만 칼로와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유감이었습니다. 모임 말입니다. 칼로가 곧 세상을 떠날 줄 알았더라면 더 자주 그를 초대했을 텐데. 하지만 칼로도 자신과 같은 우정을 느꼈을까 궁금했습니다. 달리아는 오스왈드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죠. 아버지가 에어컨 앞에서 술을 자주 드셨다고 설명하며 항상 에어컨 앞에서 술을 드셨대요. 심지어 오스왈드의 이름을 부르며 건배를 하셨대요. 달리아는 아버지가 오스왈드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 같았다고 확신했어요. 카를로가 계속 그랬다는 말을 들은 오스왈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대한 온수 재벌에게 감동받은 또 다른 사람이었죠. 그러자 오스왈드는 달리아의 손을 잡고 언제든지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가게 밖에서 달리아는 회원카드 뒷면을 뒤집어서 아버지의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밤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올 때 얼마나 엉망이셨는지 떠올렸습니다. 술을 마시며 울었어요. 좋은 모습만 보여줬다며 불공평하다고 말하면서요. 그가 떠난 후에 한잔하러 앉은 달리아는 울프에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었고 그녀가 그렇게 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 가게에서 그녀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었죠. 그러자 울프는 앞으로 그 가게에 갈 때 자신과 함께 가자고 했어요. 달리아가 무슨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아니었지만 오스왈드는 귀족이었기에 여러 명이 아내를 두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주저하지 않았죠. 달리아와 나이가 비슷한 두 명의 아내가 이미 있었고 울프는 오스왈드가 달리아에게도 구애할까봐 걱정했어요. 수파를 던질까봐요. 하지만 그녀는 그럴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계속 이어나가며 점심을 먹으러 중심가의 노점상 지역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중심가에 있는 달리아는 그들에게 포르체타와 크리스페를 사주었고 울프는 맥주를 샀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달리아는 매우 놀랐는데 울프가 저항 반지를 선물했고 특히 외식을 할 때마다 끼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노리고 그녀에게 독을 넣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귀족 출신이니까요. 그를 얻기 위해 그녀에게 독을 넣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귀족 출신이니까요. 저는 이것을 로맨틱한 제스처라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플라토닉한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늑대는 그 음식을 먹고 평소 자주 가던 식당 음식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리아는 그가 음식을 좋아해서 기뻤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술이 거의 다 떨어지자 늑대는 한 번 더 시켜 마시자고 생각했습니다. 늑대가 먼저 사겠다고 했지만 달리아가 먼저 더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마도 늑대가 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그가 하고 있는 변장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린 소년이 엄마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보며 늑대는 용감한 기사이자 자신의 영감이었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용감한 기사이자 그의 영감이었습니다. 포장마차 근처에서 달리아가 어떤 남자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늑대는 달리아를 구하러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아가 먼저 마법 팔찌를 사용하여 얼음 기둥을 소환했습니다. 그 남자를 겁주고 나서 그 남자는 그녀를 마법사로 오해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꽤 놀랍다고 생각했고 가게 주인은 그녀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위해 맥주 2잔을 가져왔어요. 달리아는 가게 주인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다음에는 친구와 함께 오겠다고 말했어요. 친구랑 같이 온다고요? 아, 친구로 남았네. 다시 벤치로 돌아와서 울프는 맥주를 더 가져왔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사과했어요. 리필을 말이에요. 하지만 달리아는 괜찮았어요. 특히 얼음 반지를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무튼요. 그녀는 이것으로부터 냉기 마법을 검에 융합시키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울프는 가는 길에 무기점에 들러 자신의 검을 찾아올 예정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달리아는 아버지가 자신을 무기점에 데려간 적이 없었기에 그와 함께 가고 싶다고 부탁했다. 전에 특별한 사건 이후로 아버지는 그녀를 무기점에 가지 못하게 했다. 그 사건은 그녀가 학원에 다니던 중에 슬라임에게 화상을 입었던 일이었다. 그녀는 정신을 딴 데 팔고 방수천을 개발하던 중 검은 슬라임을 직접 만들었다. 손으로. 울프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검은 슬라임이 끔찍한 화상을 입었어. 손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뼈가 보일 정도였대. 하지만 아버지가 감춰서 교회에서 치료받기 전까지는 본 적이 없었지. 교회에서 다시 한번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를 했던 거야. 만약 그녀가 자신의 뼈를 보았다면
충격으로 죽었을 수도 있었으니까. 울프는 이제 자신을 걱정하는 그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 괴물을 끌어들이는 그의 붉은 갑옷을 보면서 말이야. 녹색 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 울프는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녀를 도와 청소하기로 했어. 달리아는 그에게 다른 병을 따고 싶은지 아니면 귀가 시간이 있는지 물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 있는지. 그는 그렇지 않았고 사실 그의 일부는 더 이야기하고 싶어 했지만 다른 일부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달리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는 그녀가 사람들을 조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충분히 경계하지 않는다고. 그런 그에게는 그를 내쫓고 창문 너머로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예의를 지킨다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려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그를 집으로 초대한 것이다. 둘 다 연애에 서툴렀다. 달리아는 항상 마법장치에 몰두했고 늑대는 검에 몰두했으니까. 사실 그는 그녀가 처음으로 그렇게 가까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자였다. 그의 모든 친구 관계는 여자 때문에 깨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의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를 사랑했고 그래서 친구 관계가 틀어졌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의 여자친구가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친구 관계가 깨졌다. 또 다른 친구의 여동생은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 대시했다. 늑대가 그녀를 거절하자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그가 자신을 쫓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는 그의 약혼녀가 그를 때렸다고 믿었고 그래서 또 다른 우정이 끝났습니다. 요즘 그는 그의 고모 같은 과부 공작 부인과 함께 파티에 참석합니다. 공작 부인의 남편의 경호원은 늑대의 어머니가 시중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항상 그를 챙겨주었습니다. 달리아는 그에게 정말로 자신의 얼굴이 그렇게 싫냐고 물었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달리아는 그러고 나서 그의 눈을 가릴 방법을 주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마법장치를 개발하여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요정수정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경에 요정수정을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각적 인식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의 눈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도전이 될 테니 그녀는 그에게 그것을 하나의 실험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일에 착수하여 요정 수정 용액을 렌즈에 주입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녀에게 재료와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가 그것들로 주저할 때 말이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떤 각도를 선호하는지 물어보는 것은 그녀와 장치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정 용액 속 요정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늑대를 위해 그의 눈이 덜 눈에 띄게 하려고 대답했어요. 요정들은 그의 눈이 너무 예쁜데 왜 그러냐고 물었고 그녀는 탐욕과 악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주변에 드리운 어둠을 보며 떨리는 그녀의 바람은 이 장치가 늑대를 보호해서 그가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녀가 요정들을 안전하게 빛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요정들은 동의했어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악의적인 어둠을 다루는 동안 그녀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늑대는 그녀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제안했지만 첫 번째 렌즈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기에 그녀는 집중력을 잃기 전에 계속하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바로 다시 들어갔고 어둠에 곧바로 휩싸이며 그를 보호했어요. 요정들에게 애를 먹었지만 결국 성공해서 그에게 안경을 건네주었다. 거울 속 그의 눈은 이제 녹색으로 변했는데 마치 달리아가 상상했던 아버지의 눈빛처럼 늑대는 이제 마을을 더 평범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어 정말 고마워했다. 이제 달리아도 물론 기뻤지만 마법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거의 기절할 뻔했다. 힘이 다 빠져서 다음날 마을을 거닐던 늑대는 드디어 평범한 산책을 즐길 수 있었다. 산책을 그는 앉아서 어렸을 적 산적대의 습격으로부터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주셨던 기억을 떠올렸다. 어릴 적에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그에게 호감을 보였고 남자아이들은 그를 질투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토벌대, 즉 신분 따위는 상관없는 부대에 들어간 후로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괜찮은 관계와 삶을 살고 있지만 축복이자 저주처럼 어머니가 죽던 날의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날의 악몽에서 만약 마법의 검이 있었다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을까 하고 그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그 꿈에서 말이죠.
그녀의 뛰어난 마법이 아닌 외모만을 물려받았다 해도 새 안경을 쓰고 그는 다리아가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겨우 3번 만났을 뿐인데 그녀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장인으로서의 그녀의 얼굴, 진지하고 땀으로 뒤덮인 채 화장이 지워져가는 얼굴은 그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녀도 그런 감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는 그녀의 친구로서 단순한 동지애와 존중으로 그녀 곁에 머물고 싶었다. 친구로서. 다른 한편 형인 에리니오가 다리아 때문에 왜 불행한지 묻자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는 토비아스를 보게 된다. 에리니오가 다리아 때문에 왜 불행한지 물었다. 여자 취향 문제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에리니오는 그들의 관계가 깨지면서 회사의 귀족들과의 모든 관계도 끊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멜리아는 자작의 서자와 하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자작 가문은 당시 상당한 돈을 지불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서류까지 갖춰 그녀와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토비아스는 아멜리아는 여전히 아멜리아라고 주장하며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리니오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가문과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토비아스에게는 분명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에리니오는 부모님이 자신과 달리아의 결혼을 원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토비아스를 장인으로서 책임질 사람이 회사에 아무도 없었기에 아버지 테오가 카를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들의 회사에는 토비아스를 장인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토비아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카를로가 왜 동의했는지 물었고 그 이유가 자신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자기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달리아처럼 가족이 없는 숙련된 장인은 부도덕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순한 자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방법을 꾸몄습니다. 눈에 띄지 않도록 말이죠. 눈에 띄지 않게 말입니다. 토비아스는 자신이 기본적으로 달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상처받았다. 장인. 칼로는 심지어 그 둘이 서로를 지지하며 장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자주 말했기에 더욱 무너졌다. 나중에 울프는 안경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돈과 특별한 증명서를 가지고 달리아의 집으로 돌아왔다. 돈과 특별한 증명서를 가지고 공증까지 받은 친구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라니. 좀 심하지 않아. 나가는 길에 달리아는 그를 다음에 또 초대하기로 했고 그녀가 칼에 마법을 부여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고 그는 신이 났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녀가 그저 마법장인일 뿐이라고 놀리곤 했다. 마법사들처럼 화려한 마법을 쓸 수 없었어요. 연금술사처럼 희귀 금속이나 회복 포션을 만들 수도 없었고요. 개발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죠. 좋은 마법 장치를 만들더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할 거라는 보장은 없었고요. 그래도 제가 만든 장치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을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그런 순간 중 하나였죠. 늑대가 마물 사냥 작전에 투입되면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달리아와의 시간을 나중으로 미루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달리아는 새로운 발명품들을 만들며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크라켄 테이프와 최신 냉장고, 늑대의 안전이 문득 떠올랐다. 그녀는 그의 무사귀환을 바랐다. 그때 천둥이나 폭발음처럼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그녀는 조금 놀랐지만 곧 닥칠 비를 예감했다. 들판으로 돌아와서 괴물 진압되는 그 지역을 수색하며 고블린들을 찾았다.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은 어떤 것도 땅을 손상시키지 않고는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근처 마을의 염소들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기에 사람들이 다음 희생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늑대가 혼자 고블린들을 유인하기 위해 부대에서 이탈하는 작전을 제안합니다. 직접 말이죠. 대장은 늑대가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 그의 행동은 생각 없이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생각 없이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일삼는 게 그의 평소 모습이었죠. 대장은 그의 성장에 매우 기뻐하며 심지어 앞으로 늑대를 지휘관으로 승진시키고 싶어합니다. 미래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몰랐습니다. 늑대에겐 그를 재촉하는 동기가 있었으니 바로 그를 기다리는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녀에게 빨리 돌아가야 했죠. 해가 진 후 늑대는 재빨리 일을 처리했습니다. 괴물들은 재만 남았고 이제 그 재는 모닥불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진압부대가 축하하는 동안 병사들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전투에서 늑대의 놀라운 공헌에 달리아는 늑대가 또 다른 날 수많은 상자들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놀랐다. 그 안에는 고기, 생선, 채소, 과일, 와인,
치즈가 들어있었다. 달리아는 과도한 양의 음식에 여전히 불안해했다. 하지만 늑대는 그런 감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단지 이것이 괜찮다고 말했다. 모든 음식을 보존할 수 있는 얼음 마법석을 부착했기 때문이라고. 그가 가져온 것이 더 좋았다고. 새 냉장고에 대해 궁금해하던 늑대는 두 칸으로 된 냉장고는 처음 보았다. 고 말했다. 냉장고이자 냉동고라는 걸 알고 놀랐어요. 하지만 아직 문제점을 해결 중이었죠. 아직 시제품이라서 자기 부엌에서 사용해보려고 했어요. 위층에 있는 너무 무거워서 운송조합 친구에게 부탁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울프가 직접 옮겨줬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어올리면서 생각보다 훨씬 가볍다고 말했죠. 울프가 그렇게 말하자 달리아는 감탄하며 와하고 말했어요. 마침내 편안해진 달리아는 자신이 만들어준 안경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울프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상자 하나를 열어 그가 자신을 위해 사온 마법이 담긴 특별한 와인잔을 확인했다. 마법이 스며든 그녀는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했고 내게 그 말하는 말을 듣고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그렇게 과한 선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것은 늑대가 와인잔에 대해 해준 감사 표시였다. 하지만 달리아는 친구로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입장이 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답 없이 받기만 하는 것은 싫다고. 늑대는 그녀의 말에 이해했고 그녀는 그에게 그 와인잔을 2개의 금화에 팔았다. 그녀에게 준 와인잔에 대한 보상으로 동전 한 쌍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적으로 플라토닉하고 비낭만적인 감정 없는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저녁. 그들은 함께 저녁을 요리했고 달리아는 정말 울프가 가져온 고급 고기를 즐겼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그녀가 발명한 버너의 정확한 온도 조절로 요리된 고기를 먹으며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그녀가 발명한 버너 말입니다. 그는 그녀의 작은 마법 도구를 칭찬하며 전투 중에 그것이 있었다면 많은 동료들이 아직 자신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없는 음식 때문에 숲을 떠났습니다. 달리아는 늑대가 파프리카를 하나도 안 먹은 걸 알아챘고 늑대는 파프리카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달리아는 파프리카 싫어하는 아이들 많다고.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정말 그의 표정이란. 그는 즉시 파프리카를 먹어치웠어요. 달리아 눈에 어린애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달리아는 모두 입맛이 다르니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그걸 자기 앞길을 막는 벽으로 여기며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파프리카를 먹어보니 놀랍도록 맛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가 좋아하는 사람의 제안이었을까요? 어쨌든 식사를 마쳤으니 이제 마법검 제작에 들어갈 시간이었죠. 제작에 늑대는 매우 신이 났습니다. 먼저 그녀는 그에게 검을 분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단검의 날에 매우 날카로운 마법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정화를 위한 손잡이에 물 마법석, 민첩성과 무게 감소를 위한 칼집에 바람 마법석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칼집 작업이 조금 힘들었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기법을 떠올리며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기법을 떠올리고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칼을 다시 칼자루에 끼우려 애쓰던 늑대는 마법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조각들의 크기가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었다. 마법 부여가 부품의 크기를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애썼다. 하지만 달리아는 마법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다시 끼우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칼날은 갑자기 튀어나가 버렸다. 그러자 달리아는 아무도 이전에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재료를 어떻게든 변화시키는 마법적 친화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만약 마법적 친화성이 서로를 밀어낸다면 그녀의 다음 생각은 두 부분 사이에 마법을 끊을 재료를 끼워 넣는 것이었다. 그녀는 늑대가 언급했던 검은 슬라임 재료가 생각나며 신이 났다. 그것은 모든 요소에 강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늑대는 위험한 재료에 대해 주저했습니다. 달리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산에도 견딜 수 있는 장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녀를 위해 여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재료들을 검은 점액 용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라붙은 후 그녀는 그에게 다시 검을 조립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없이 매끄럽게 붙었습니다. 마법적이라기보다는 악마적인 모습이었지만 늑대는 그게 아주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왕부하가 들고 다닐 법한 물건 같았다. 한번 휘둘러본 늑대는 그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쥐고 있자 장갑이 연기를 내기 시작했다. 마력이 너무 강력했다. 잘못하면 손이 녹아내릴 수도 있었다.
그들은 그 위에 고깃덩이를 던졌다. 녹는 것뿐만 아니라 산산이 부서졌다. 달리아는 절대 늑대가 이걸 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였다. 그녀는 전문가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싶었다. 하지만 늑대는 그것을 마법으로 봉인해두고 싶어 했어요. 둘이 함께 만든 최초의 마법검을 기념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그 후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건배했어요. 다음 작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는 술을 꼭 마시고 싶어 했어요. 작전 말이에요. 이틀 후면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개구리 사냥을 시작할 거예요. 작년에 500마리 넘는 개구리를 처리했다는 말을 듣고 달리아는 그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더위예요. 습지에는 바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불 마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워져요. 신발이 얼마나 질척거리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군인들이 곰팡이 감염으로 고생하죠. 이 말을 들은 달리아는 늑대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건넸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가 쓴 보고서를 받고 싶어 했는데 그 보고서가 그녀의 미래 제품 완성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었죠. 3주 만에 그를 만난 자리에서 앞서 늑대가 언급했던 알테아는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많은 일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휴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공작 부인은 그런 말을 듣기가 드물다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그의 선거운동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이 담긴 로켓을 보며 그녀는 혹시 울프가 죽을 만큼 격렬한 사랑에 빠질 위기에 처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열기는 빨리 식을까? 그를 무너뜨릴까? 그는 이 사랑을 무덤까지 가져갈까? 그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대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밭에서 달리아가 준 양말을 벗은 후 울프의 턱은 말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달리아는 이것들이 땀을 흡수하도록 고안된 5발가락 양말과 깔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에 땀이 나는 건 그녀가 발에 건조 마법을 걸었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종종 투덜거리셨지. 여름에 너무 더워서 양말 신기 싫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돕기 위해 이런 시제품들을 만들어봤어.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완성했지만 울프가 이걸 사용하게 되어 기뻤어. 동료인 드리노가 양말을 보고 놀라자 울프는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했지.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말이야. 드리노는 발가락 5개가 좀 무섭게 생겼다고 말했지만 울프의 발을 이 습지에서 뽀송뽀송하게 유지해준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 자기 발이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거든. 울프가 드리노에게 신어보라고 한 켤레를 건넸고 드리노는 발에 땀이 더 이상 나지 않는 것을 느끼며 기뻐했습니다. 더 이상 발에 땀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프는 드리노에게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달라고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전우가 그 양말과 깔창을 어디서 파는지 물었는데 시제품이라 어디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습니다. 시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분의 세트를 또 하나 제공했는데 이제는 선장과 함께였다. 발 무좀 예방용 신발에 대해 궁금해하는 병사. 울프는 자신은 무좀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무좀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지 궁금해했습니다. 스스로는 말이죠. 하지만 가려움과 땀 때문에 신음하는 병사는 집중력을 잃었고 그 상태로 걷는 모든 발걸음은 끔찍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병사들이 양말과 깔창 세트를 구걸하기 시작했고 깊은 한숨을 내쉰 늑대는 달리아가 대단한 것을 발명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날, 진압부대는 그들의 전략과 힘으로 개구리들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늑대의 텐트는 마법의 양말과 깔창에 대한 경험을 나누려는 병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나누려고 기다리는 병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땀이나 가려움 없이 발이 뽀송뽀송해서 개구리들과의 전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개구리들과의 전투에. 하지만 그들이 추가하고 싶은 것들이 아직 많았습니다. 다시 달리아 얘기로 돌아가서 그녀는 병사들이 80세트에 오족 양말과 건조 깔창을 요청했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의 경험 보고서만 기대했지만 그는 확실히 모든 병사들의 경험이 적힌 서류 더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보고서를 보는 중간쯤부터 사실상 감사편지로 바뀌기 시작했고 울프는 그의 부하들의 의견을 기록했을 뿐이었습니다. 달리아는 이렇게 많은 주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내일 상인조합의 조언을 구하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울프는 선장이 서두르라고 했으니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그는 보증인이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필요한 물품을 구할 확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것들을 두 사람의 추문으로 이어질지라도 달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부적절한 행동 말입니다.
울프는 두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나을까 궁금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달리아는 결과만 좋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성공을 거두었어요. 두 사람은 밝게 미소 지으며 행복한 친구 관계임을 인정했어요. 그들은 그런 관계였어요. 상인조합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도미닉은 울프에게 보증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라고 권했습니다. 가브리엘라가 다리아를 자신의 방으로 따로 불렀는데 알고 보니 괴물 진압대 대장이 울프가 다리아를 돕는 것을 지지하는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다리아를요. 상인조합에서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기에 다리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가브리엘라가 양말과 깔창 상황을 알게 된 후 달리아는 하루에 15에서 20켤레밖에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만들 수 없어서. 가브리엘라는 그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조수를 고용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양말과 깔창 생산을 도울 다른 작업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 협상 테이블은 가득 찼습니다. 도와줄 다른 작업장이 필요했습니다. 달리아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유지했고 판매액에 대해 엄청난 로열티 비율을 받았습니다. 판매액에 엄청난 로열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큰 계약이었습니다. 제품이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왕국에서 모든 병사들이 착용하는 것을 대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넓은 규모로 제작하기 위해 많은 생산 도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대량으로요. 그 후 울프는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리아가 귀족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중에 그녀가 포르투나토 경에게 그 말을 했는데 미혼 여성이 귀족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애정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론 달리아는 그저 그의 사업 방식을 신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로맨틱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 대사가 인기 드라마에 나왔고 그래서 인용하는 것이 유행하는 로맨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귀족 여성들은 첫날 밤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바나는 가브리엘라와 함께 상인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라와 함께 그녀는 그가 상인이 되는 것에 더 열정적이었던 이유로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리아의 상품 판매를 돕기 위해 그녀 밑에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라는 그가 그녀를 대신하여 늑대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승낙했습니다. 그녀를 대신하여 후에 이바나는 늑대와 따로 만나 달리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늑대는 달리아를 놀라운 마법 기사이자 자신의 좋은 친구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바나가 왜 묻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바나는 늑대에게 그가 카를로가 죽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바나가 그때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늑대는 턱이 떨어졌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지식에 감사했지만 이바나는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늑대의 반응을 보기 위해 그가 언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바나의 눈에 달리아는 황금빛 번영으로 치장한 여신과 같습니다. 그는 그녀 곁에 서서 회사 성장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늑대에게 그가 방금 상업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요. 그는 달리아에게 추천을 받고 싶어서 늑대에게 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늑대는 이바나에게 왜 그래야 하는지 물었고 이바나는 그의 자격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유서 깊은 상업회사의 장남으로 16년간 상업조합에서 일했습니다. 16년 동안이나요. 그는 자신의 회사 경영과 무역기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오래전 사업을 잃었습니다. 달리아의 상업회사에 상인이 없는 것을 보고 그녀의 회사의 사업 가능성이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 회사의 사업적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던 거죠. 그는 달리아의 발명품들을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황금빛 꿈이라도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울프의 추천을 간청했습니다. 울프는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승낙했습니다. 먼저 이바나는 교회에서 계약 마법을 사용하여 그의 맹세를 구속력 있게 만든다. 달리아나 그녀의 회사를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바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리아를 보호해야 합니다. 울프는 다리아의 안전이 회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바나는 남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울프는 그에게 대관식을 기념하는 희귀한 금화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가브리엘라는 다리아에게 올랜도 무역회사 회장의 요청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올랜도 회사는 다리아의 거품 비누 디스펜서가 인기를 얻고 있으니 유통을 막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기가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라네오를 만나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동생 토비아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달리아는 그의 잘못이 아니었기에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네오는 사과의 뜻으로 20골드 동전이 든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라의 조언에 따라 달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올랜도 회사가 그녀에게 자재를 제공하도록 거래를 성사시키고 싶어 했다. 다음 3년 동안 희귀성에 관계없이 그 대가로 달리아는 베리 크리스탈을 최대한 빨리 구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동의했지만 다리아와 개인적으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원래 결혼 선물로 하려고 했던 유니콘 뿔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와 토비아스를 위해서. 하지만 그녀가 겪은 모든 고생 때문에 주는 건 아니야. 이 뿔은 어떤 독도 무효화하고 어떤 고통도 완화할 수 있다고 들었어. 사실 카를로의 부탁이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주는 걸 예상보다 오래 미뤘어. 계획했던 것보다. 그는 그녀가 그의 올케가 아니라는 게 슬프지만 그녀에게 최선이라는 걸 이해해.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거래를 마무리 지었어. 그동안 늑대는 형인 귀도를 만나 그의 가족에게 달리아 회사의 보증인이 된 것에 대해 알렸어. 늑대는 원래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지만 왕실에서 호출을 받아서 궁전 대신 귀도가 왔습니다. 울프는 보증인 증명을 제출하러 온 것뿐이라 괜찮았다. 로제티 회사는 곧 나이트 몬스터와 거래를 시작할 것입니다. 진압 부대. 울프가 맺은 인맥에 귀도는 자랑스러워했고 그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울프에게 이 별장과 직원들을 마음대로 하라고 주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로세티 회사를 돕는 데 사용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실 겁니다. 게다가 귀도는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를 구해주겠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울프가 필요하다면 말이죠. 차를 내려놓으며 귀도는 이번이 울프가 처음으로 시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연락해야 해. 울프는 그 전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까지는 아버지께 연락해야 할 만큼 불편한 일이 없었어. 게다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었고 아버지는 울프가 먹고 입고 사는 걱정 없이 살도록 해주셨고 심지어 몬스터 토벌대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하셨지. 울프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귀도는 계속해서 울프에게 결혼은 할 건지 스칼포라토 가문을 떠날 건지 붉은 갑옷을 버리고 토벌대 밖에서 일할 생각은 없는지 캐물었다. 토벌대 밖에서 일할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울프는 예상대로 아주 평범한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 계획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는 가족과의 유대에서 벗어나 세상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직장을 그만둘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형이 왜 이제 와서 자신을 그렇게 걱정하는지 더 궁금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형제 같은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동안 자신을 피해 다녔던 울프에게 귀도는 사과했습니다. 귀도 자신도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핑계 삼아 지금까지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울프는 이제 형이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늑대는 어머니가 포위당하는 것을 보고 칼을 뽑아들고 도우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순간 자신을 에워싼 산적들을 보자 그는 분노에 찬 채 뛰쳐나갔습니다. 그동안 그 순간을 죄책감으로 여겨왔던 기도는 이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늑대와 그의 어머니, 바네사 여사가 기도와 그의 어머니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바네사를 구하지 못한 것에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늑대는 기도에게 고개를 들고 사과를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기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도 싸웠더라면 늑대의 어머니가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는 한 남자로서 그리고 울프의 형으로서 사과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울프는 형이 사과를 취소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스스로 선택해서 싸우셨습니다. 모두를 지키기 위해 싸우셨죠. 자기 대신 죽었어야 했다는 말은 그날 밤 바네사의 희생을 갚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귀도는 이해했습니다. 긴장이 누그러졌습니다. 귀도는 울프가 자신을 계속 원망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울프는 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저 만날 시간이 없었을 뿐이었죠. 귀도는 아직도 늑대가 나가 싸우는 동안 자신은 얼어붙어 있던 그날을 기억해요. 공포에 질려서 엄마는 그를 보호하려고 매달렸고 그는 엄마를 뿌리칠 수 없었어요.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쯤에는 늑대가 이미 모두를 죽였어요.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그는 여전히 꿈속에서 대인, 바네사, 그리고 폴른 나이츠를 봐요. 늑대는 그의 형이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그 꿈을 여러 번 꾸었던 것을 떠올렸어요. 같은 악몽을. 귀도는 자신을 그동안 비겁한 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둘은 서로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귀도는 사업과 재료 조달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울프는 귀도가 구해오는 요정수정을 모두 얻을 수 있었다. 귀도는 아버지를 1년에 몇 번밖에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말했고 아버지도 매달 바네사의 묘소를 찾아뵙는다고 설명했다. 울프는 확실히 놀랐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자신이 알던 것보다 더 사랑했음을 깨달았다. 그보다 더 사랑했음을 알게 되었다. 밖으로 나온 후 울프는 달리아를 만난 이후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악몽을 한 번도 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달리아는 비누 디스펜서와 관련된 사업 거래를 하고 있었다. 간달피 공방의 페르모와 함께. 그는 비누 디스펜서의 기능성에 깊은 인상을 받아 직접 사용해 보기까지 했습니다. 면도까지. 그 뛰어난 성능에 그는 면도날 화상과 잔털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기기가 널리 보급된다면 말이죠. 그들은 몇 차례 협상을 했고 그는 노즐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성인 남성들이 결국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병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수를 나누고 제품의 공동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그녀는 목걸이에 마법을 부여하려 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유니콘 뿔 재료를 실험해봤는데 계속 마법의 흐름을 방해했어요. 마법의 흐름을. 다음 날 그녀는 문에서 늑대를 만나기 전에 머리를 손질했어요. 그는 귀족과의 대화 예절에 관한 어머니의 책을 그녀에게 건네주며 그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그는 달리아가 비틀거리는 것을 알아챘어요. 혹시 다리라도 다친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섰을 때 그는 그녀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떨어뜨렸어요. 그녀는 감추려 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누가 그녀를 다치게 했는지 묻는 것뿐이었어요. 그는 자세히 살펴보니 오른쪽 볼에 멍이 들었고 목에는 약천이 붙어 있었다. 어깨에도 통증이 있었다. 어깨에도 아팠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가 단순한 넘어짐으로 이런 모든 부상을 입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마법으로 인해 뒤로 날아갔던 것이 모든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그의 심장마비 가능성으로부터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안에서 스컬팡과 함께 만든 팔찌를 보여주었다. 스컬팡은 풍속 마법에 영향을 미치지만 재료로 사용하여 마법을 부여할 때는 엄청난 양의 마력을 필요로 했다. 그녀는 전에도 이와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마법력이 너무 많이 소모되어 거의 기절할 뻔했고 결국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늑대는 이를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다시 시도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녀는 4년 전보다 마법 실력이 향상되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방책을 세웠고 만약을 위해 침실의 송곳니에도 마법을 부여했습니다. 그녀는 성공했지만 모든 에너지를 소진했고 팔찌를 착용하자 아주 조금의 마법에도 벽으로 날아갔습니다. 늑대는 한숨을 쉬며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약을 마시거나 아니면 그가 교회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확신시켰고 팔찌를 만들기 전에 그녀는 통증을 줄여주는 유니콘으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있었기에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고 싶어 했고 그녀는 결국 마시기로 했어요. 그녀는 한 잔을 마시는데 얼마나 많은 와인병이 필요할지 생각하며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는 허락 없이 그녀를 만진 것에 대해서도 미안해했어요. 허락 없이 그녀를 만진 것에 대해서도 미안해했어요. 그녀는 그가 자신을 걱정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기에 그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기절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늑대는 이제 팔찌를 직접 보고 그것을 차보고 싶어 했어요. 마법이 별로 없으니 날아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달리오는 괜찮을 거라고 확신했죠. 몸속 마법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반지를 만졌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달리오는 차라리 봉이 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울프는 그를 설득해서 피로 계약을 조건으로 그가 갖도록 했어요. 즉, 다른 사람은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울프는 달리오의 유일한 약점, 발명품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했어요. 그녀의 호기심이죠. 손가락을 찔렀고 달리오는 구속계약을 체결하여 반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오직 그의 것으로. 밖에서 울프는 팔찌를 시험하며 탑 꼭대기까지 솟구쳐 올랐습니다. 탑이 정상까지 착지 후 몸을 가누던 달리오는 그를 걱정했지만 울프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몸 강화 마법이 도전적인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법이요. 그리고 이제 전보다 훨씬 쉽게 뛰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뛰어올랐고 뛸 때마다 몸이 이전보다 더 가벼워졌습니다.
전보다 더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달리오는 누군가 그를 보기 전에 멈춰야 했습니다. 그는 반지에 황홀해하며 그녀에게서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회사 보증인이 되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회사요. 그는 그녀가 혼자서 더 위험한 실험을 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때 달리오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마법적으로 등록된 사람들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가 언제든지 그녀의 집에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열쇠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를 공식적으로 등록한 후 달리오는 상당히 불길한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생겨서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는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다음으로 달리오는 울프의 어머니가 남긴 귀족 예절 노트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울프는 귀족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적어놓은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춤을 너무 많이 춰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둘러 집에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쪽 창가에서 함께 별을 보러 가지 않으시겠어요? 하지만 울프는 너무나도 선정적인 표현들에 당황해서 그녀에게 더 이상 읽지 말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오도 꽤 당황했습니다. 그때 방문객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마르첼라가 조개를 가지고 밖에 있었습니다. 조개를 다시 안으로 들어와 달리오는 울프에게 저녁 식사에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다행히 사과 브랜디가 좀 있었습니다. 함께 마시라고요. 공작 부인 알테아가 친구와 함께 나누라고 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세티 회사의 번영을 축하하며 먹고 마셨습니다. 두 사람이 브랜디를 마시는 동안 울프는 여왕도 그것을 매우 좋아하고 알테아가 매년 여왕에게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알테아는 여왕의 여동생이지만 친자매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맛있는 술을 다시 마실 수 있을지 모르는 그녀의 평생을 달리오는 작정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울프는 웃으며 그녀를 다람쥐에 비유했고 그녀는 약간 수줍어했다. 그러자 달리오는 화제를 울프의 붓으로 돌려 그것에 정화 같은 방어 마법이 적용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은 그런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가죽 부츠는 잘 마르지 않아서 자주 빨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젖었을 때 한 번 건조기를 사용해 보았는데 열 때문에 가죽이 손상되었다. 달리오는 약한 열로 건조기 사용하면 괜찮을 거라고 설명했다. 가죽 손상을 막으려면 바람이 손길보다 따뜻하지 않아야 한다. 가죽. 그녀는 건조기의 온도 설정을 조절하며 울프의 손으로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온도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오래된 부츠를 물에 적셨고 안에서 악취가 나는 양말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태울 계획이었습니다. 건조기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해서 그녀는 부츠 안쪽을 손상 없이 말렸습니다. 전혀 손상 없이 말렸습니다. 발명이 완료되자 울프는 무좀 확산 방지를 위해 친구들에게 많은 설명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지식이 어떻게 그렇게 해박한지 위하여하며 그녀에게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전생의 아버지, 항상 무좀에 시달리셨죠. 달리오는 나중에 이바노를 만났는데 그는 그녀 제품의 모든 판매 계획을 앞으로 짜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20분 만에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마케팅 매니저로서 그는 그녀가 생각해낼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아이디어에는 방수원단을 더 가볍게 만드는 것, 냉동고가 있는 냉장고, 옷을 말리는 마법 장치, 요리하기 편리한 냄비, 그리고 겨울을 위한 집 난방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프를 위해 만들 계획인 가짜 마법검도 포함했습니다. 이바노가 귀족이나 왕족이 알게 된다면 문제가 될 거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이야. 어쨌든 그는 그녀에게 비밀로 하라고 했어. 그 장치의 설계도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군에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바노는 그 후 교회에서 맹세한 계약서 사본을 달리오에게 건넸다. 그것을 읽으면서 그녀는 울프가 이바노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주로 그가 달리오나 로세티 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하고 있었고 이바노는 달리오가 언젠가 아버지가 만들었던 발명품의 수를 뛰어넘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 거라고 말했다. 나중에 가브리엘라를 만났는데 그녀는 이바노가 등록한 모든 작업을 검토하고 있었다. 달리오는 가브리엘라에게 아버지에게 진 빚을 탕감해달라고 부탁하려 했었다. 달리오는 가브리엘라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빚을 진 것 같았지만 가브리엘라는 카를로에게 진 빚에는 더 많은 사연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리 알고 있었고 여기서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제 달리오는 스스로 빚을 갚으려는 타입이다.
그래서 달리오의 삶에 남고 싶었던 가브리엘라는 달리오의 빚진 마음을 받아들였다. 이바노가 노크하며 괴물 진압대 대장이 로세티 회사 회장을 만나러 사자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부대장 그리젤다는 달리오에게 편지를 전달했고 그녀는 무언가를 받은 것 같다. 내일 왕궁 초대장이야. 가브리엘라는 왕실 예법의 엄격함으로 달리오를 데리고 쇼핑을 하고 달리오와 이바노 둘 다에게 식사 예절을 가르치고 왕족과 교류하는 적절한 방법이 담긴 책을 읽게 했어. 왕족과의 올바른 교류 방법을 담은 책들을 읽게 했지. 다음 날 이바노를 시종으로 데리고 달리오는 갈 준비를 마쳤어. 수도로 가는 길에 달리오와 이바노는 극도로 긴장했어. 특히 달리오는 자신이 회사 사장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더 그랬지. 이바노는 겸손하게 작별 인사를 하는 그녀를 응원했어. 그녀는 손님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름 아닌 울프레드가 그녀를 에스코트하기 위해 온 노크 소리에 깜짝 놀랐어. 다른 마차 안에서 울프는 달리오가 초대받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함장이 그와 그의 병사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양말과 깔창 세트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요. 말했습니다. 그 함장은 여후작이고 사실상 이것은 보다 편안한 초대였습니다. 이 말에 달리오는 안도했습니다. 괴물 진압대 회의실 안에서 달리오는 함장인 그라트 바르톨로니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함장과 말이죠.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긴장했습니다. 자신이 말을 더듬거나 실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앉은 함장은 앉아있는 모든 남자들을 그 양말과 깔창을 테스트했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5발짜리 양말과 건조된 깔창들. 그들은 모두 로세티 회사 사장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달리오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특히 자세한 보고서를 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이제 양말과 깔창 세트가 대량 생산되고 있으며 감사의 표시로 완제품을 나중에 모두에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가져온 이것들을 가지세요. 그러자 병사들은 모두 환호하며 다음 작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이제 다음 작전에 나설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대장은 무좀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목록을 읽어주었습니다. 달리오가 언급했던 세부 내용에는 목욕 시 비누를 사용하여 꼼꼼히 씻고 발을 깨끗이 씻고 말리고 곰팡이가 생겼던 신발과 다른 깨끗한 신발로 갈아 신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곰팡이를 일으켰던 그녀가 곰팡이가 신발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자 남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항상 같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부츠를 공유하는 것도 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공용 공간에서 발로 만진 모든 것, 예를 들어 바닥 매트나 공용 수건 등이 모두 곰팡이를 퍼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함장은 병사들에게 모든 돗자리와 수건을 한꺼번에 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달리오는 그들을 말리려 했습니다. 제대로 빨고 공용 사용을 중단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함장은 악성 곰팡이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병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악의 근원은 그들의 발이었습니다. 그저 발을 잘라내고 교회에 가서 새 발을 재생시키면 되었습니다. 달리오는 그 남자들이 내리는 결론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목록만 따라하면 괜찮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늑대가 끼어들며 달리오에게 온통 동정심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 목록이 이렇게 자세한 이유는 그녀가 내내 곰팡이로 고생해서 완전히 창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해를 풀려고 애썼지만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달리오가 방을 나가자 선장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여자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면서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여기 있는 아무도 달리오에게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늑대를 놀리며 그렇게 그녀를 놀리면 결국 그녀가 떠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였다면 그녀는 결국 그를 떠났을 겁니다. 그들은 늑대가 그녀에게 사과할 무언가를 가져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꽃이나 좋아하는 과자를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분대원들은 그에게 인기 있는 꽃집에 가서 달리아를 빨간색이 많이 들어간 꽃다발로 만들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과자는 슈크림과 차에 뿌릴 장식용 설탕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일찍 해산되었고 그 일을 하는 동안 분대원들은 그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울프가 달리오의 집으로 최대한 빨리 달려가는 동안 선장은 첫사랑을 열병에 비유했습니다.
울프의 그 모습을 본 그들은 다시는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달리오는 안도감에 몸을 침대에 던졌지만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는 울프가 꽃을 들고 문간에 서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꽃을 건네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녀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슈크림을 건네자 두 사람은 함께 그것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울프가 그녀가 좋아하는 간식에 대해 묻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달리오는 딱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그가 그녀에게 가져다 준 것과 치즈케이크, 특히 장미와 치자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울프는 꽃다발을 보며 그녀의 이름이 달리오 꽃에서 따온 것인지 물었고 그녀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확인해 주었어요. 그녀는 다른 나라에서는 한 송이 꽃을 Y를 붙여 달리오라고 부르고 여러 송이 꽃은 그녀의 이름처럼 달리오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지금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자신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지 궁금해했어요. 자신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지 궁금해했어요. 화이트 와인으로 건배한 후 달리오는 울프에게 부대에서 술을 마셔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막사에서 자주 그랬다고 설명했고 모두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난장판이 될 거라고 했다.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마. 그게 규칙이었어. 그들은 이런 식으로 종종 전우애와 연대감을 쌓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여기서도 그 난장판을 시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사람이 난장판을 선포하고 듣는 사람은 손바닥을 그들의 주요 손을 테이블이나 바닥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외부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손을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동전 던지기를 통해 달리오가 확실히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부모님 집에 가서 자신을 낳고 카를로에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달리오가 태어난 후 어머니는 그녀를 카를로에게 주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달리오는 어머니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울프는 왠지 좀 안 좋았습니다. 달리오에게 그런 비밀을 말하게 강요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서 듣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 달리오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에게 강제로 결혼을 하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탄생이 어쩌면 그 사랑의 마법을 깨뜨린 건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는 단 한 번도 달리오의 어머니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그녀는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단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작업대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달리오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이미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과 묘소 위치만이 그 편지의 전부였습니다. 달리오는 화가 나서 그 편지를 찢어버릴까 생각했습니다. 달리오는 열이 받아서 편지를 찢어버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이 우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궁금해했다. 가끔 몰래 울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아직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아닐까 궁금해했다. 달리오는 그녀를 만난 기억이 없었지만 그녀는 같은 머리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같은 색깔. 자신의 아버지를 버린 여자와 같은 머리색이었다. 울프는 달리오에게 아이들은 부모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만의 사람이라고 안심시켰다. 영원한 부모로서 그녀를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 그의 어머니는 공작 부인을 지키는 기사였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의 미모와 빙결 마법 덕분에 그녀는 그의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늑대는 마법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서 검술을 배우고 괴물 토벌대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10살 때 그들은 산적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포함하여 20명이 죽었습니다. 그녀와 다른 기사들은 그의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과 그와 그의 형제를 보호했기에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며칠 동안 교회에서 치료를 받은 후 늑대는 돌아왔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계모의 친척들은 모두 죽었고 그녀 자신은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애도 어머니를 잃은 고통이 컸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가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그는 형이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는 것을 그는 형의 감정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만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며 계속 도망쳤을 것입니다. 계속 도망치며 늑대는 자신이 약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마법검을 원했습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었고 마법검이 힘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악몽이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땅에 누워있는 그의 어머니.
자신이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것, 그는 다시는 그런 일을 목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어머니를 뛰어넘을 만큼 강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마법검을 원하는 것입니다. 달리아는 그들이 나눈 이야기 속에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소원을 이루어줄 검을 만들어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늑대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어머니의 무덤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달리아는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꾸는 악몽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악몽이었습니다. 도움을 그냥 책상에 쓰러져 죽는 악몽이었죠. 늑대는 다음에 그녀가 그런 악몽을 꾸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그녀를 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꿈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 씀씀이에 감사했습니다. 그 꿈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의 책상이었습니다. 얼굴을 바닥에 대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늑대는 그녀의 결의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을 꺼냈다. 단 하나의 꽃은 Y가 붙은 달리아니까. 그리고 여러 개는 달리아. 그녀의 이름 철자처럼. 그는 그녀가 혼자라고 느낄지라도 여전히 그녀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고 느꼈다. 그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녀의 이름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고개를 들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하늘을 향해 꽃을 피우며 그에게 달리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늑대가 달리아의 집을 방문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전에서 진압대는 인근 마을에서 양과 아이들을 사냥하는 하피들을 진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는데 특히 달리아가 만들어준 팔찌 덕분이었습니다. 납치된 아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그는 그 팔찌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날아가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힘을 주어 땅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달리아는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마법검의 시제품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검은 슬라임을 사용해서 맨손으로 잡을 수 없는 짧은 검을 만들었죠. 맨손으로는요. 그래서 이번 계획은 토속 마법이 담긴 노란 슬라임을 사용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사용할 용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검과 칼집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달리아는 실패한 시도에 한숨을 쉬었지만 그러다가 유니콘의 뿔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토속 마법이 검은 슬라임에 효과가 있었으니 이 용매를 첫 번째. 그들이 만들어낸 마법의 검. 그들은 검을 담그고 짧은 검에 고기를 올려놓자 더 이상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위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맨손으로 검을 잡고 휘둘러 보았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이 뿜어져 나왔고 칼집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더 긴 검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축하 분위기는 짧은 검이 마치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깨졌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달리아는 늑대에게 그것은 그저 원소 마법의 충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라고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원소 마법 간의 충돌 때문에 그 검에는 분명히 어떤 지능이나 영혼이 깃든 것은 없었습니다. 정리를 하던 중 늑대는 거울뱀에 비늘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윤을 속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의뢰인이 달리아에게 친절하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광채가 너무 아름다워서 무지개 뱀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지개 뱀에 사람들은 무지개 뱀의 비늘이 깃든 등불이 미래를 보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그녀는 다음 프로젝트에 그 저울을 사용하고 싶어서 들떴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손을 대자 저울이 퍼지면서 방 전체를 뒤덮는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에서 옷을 입은 채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늑대는 그녀와 함께 춤을 출 영광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와 늑대는 춤판에서 아름답고 우아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상에서 깨어나 그것이 다가올 미래를 위한 것이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저울이 정말 무지개 뱀의 것이었을까요? 늑대는 달리아에게 춤을 추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같은 환상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만약 그것이 미래라면 연습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춤 실력을 말이죠. 두 사람은 저녁 인사를 나누었고 달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중에 회의 중에 가브리엘라는 달리아에게 울프와의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었고 그녀는 차를 뿜었습니다. 가브리엘라는 5발가락 양말 생산이 끝나면 달리아는 결혼 제안을 여러 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할 나이가 아니었고 모두 거절해달라고 가브리엘라에게 부탁했습니다. 달리아가 저녁에 집으로 향하는 동안 이바노는 자신이 키우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달리아의 신분. 보시다시피 늑대가 그녀와 결혼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가 백작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바노의 목표는 달리아의 업적으로 그녀의 신분을 귀족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업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녀는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달리아는 이르마, 루치아, 마르첼라와 함께 회사가 결혼 무효를 받아낸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그들 없이는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들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친구들은 모두 미래의 노력에 건배했고 그들의 마음껏. 그러자 마법 등불 불빛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어린 달리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창작 아이디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것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믿음을 전했고 그녀는 마음속 깊은 꿈에서 햇살을 받으며 깨어났습니다. 후에 달리아와 늑대는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고 그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던 날 마차를 타고 무덤까지 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덤이 다른 곳에 있었기에 두 사람은 여기서 헤어졌습니다. 각각 다른 곳에 있었기에 늑대는 어머니의 무덤에 꽃을 놓고 자신이 어떻게 형과 화해하고 아버지가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 어머니 무덤에 울프는 자신이 얼마나 어렸는지 깨달았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틀림없이 야단쳤을 거야. 그러고는 자신이 무엇보다도 지키고 싶은 친구 달리아를 이야기했어. 달리아는 그의 방황을 멈추게 해주었고 그를 돕기 위해 마법 장치들을 만들었지. 그를 위해서 언젠가 함께 엄청난 마법검을 만들 거라고 믿었어. 달리아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 술과 꽃을 올리고 술을 따라들이며 기렸어. 그녀는 자신과 토비아스의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 이야기했지만 아버지가 그 일로 자신에게 화내지 않으실 거란 걸 알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과 대량 생산 중인 최신 제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대량 생산 중인. 그녀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취미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상인 길드의 수장인 가브리엘라, 오스왈드, 그리고 아마도 달리아가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모든 일에 꼼꼼하지 않고 무심하셨기에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이 보지 않는 곳에서 친절한 척하는 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늑대는 어렸을 적 어머니께서 자신이 어떤 기사가 되고 싶냐고 물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항상 어머니께서 힘이나 속도, 전투 스타일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늦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기사가 되고 싶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소중한 모든 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검을 바쳤습니다. 남을 위해 죽으면 계속해서 그들을 지킨다고 하죠. 죽음을 넘어 그들의 사랑하는 일을. 그는 그렇게 믿기로 선택했지만 혼자서 싸울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하다면 어머니가 달리아를 보호해주기를 바랐다. 달리아는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건 고마웠지만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대로라면 언제까지나 아버지가 걱정하는 딸로 남을 뿐 당당한 장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장인. 마력도 기술도 부족했고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몰랐다. 걸릴지.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뛰어넘는 마법 기계공이 되고 싶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소중한 친구들이 생겼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최고의 발명가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달리아와 늑대는 나중에 만나 마치 제정신이 아닌 듯한 짧은 그들이 며칠 전에 만든 검이죠. 그리고 늑대가 그 검을 휘두르는 마왕이라면 그녀는 그를 도와 검을 만든 그의 마녀가 될 수 있겠죠. 그녀의 옆에서 말이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와, 이 시리즈의 달콤한 결말이네요. 하지만 더 많은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늑대와 달리아의 관계 발전 방향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르게 했어야 했을까요?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구독하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